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론과 반실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근데 공지부터 드릴게요. 자, 다음 주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방식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퀴즈 방식이고요. 뭐 다들 익숙할 거예요. 벌써 2번 해봤죠. 바로 똑같은 방식인데 다만 기간이 짧아요. 딱 1시간인 거죠.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서 9시에 퀴즈를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응답은 10시까지만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9시부터 딱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의하시고요. 10시 이후에는 응답을 더 받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픈북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받은 그 읽을 거리나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읽을 거리 말고 뭐 강의 노트 그리고 여러분 직접 필기한 내용 이런 거 다 보면서 풀어도 되고요. 뭐 인터넷 검색해도 됩니다. 하지만 뭘 하면 안 되냐면 다른 사람과 상의하거나 답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뭐 특별히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이 시험을 볼 때 줌에 접속해서 같이 하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에 맡기는 건데 다만 적발될 경우에는 F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상의하거나 답을 공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설 수업도 예정을 드릴게요. 해설 수업은 10월 26일 월요일에 낮 12시에 줌을 통해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 그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공지를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이제 올려둔 링크를 통해서 줌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중간고사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고, 궁금한 점 있으면 미리 빨리빨리 이게 물어보시고요.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제가 월요일이니까 며칠이죠? 10월 잠시만요. 10월 15일, 29일 제가 10월 19일 월요일까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이때까지 질문을 해주세요. 그 이후에 질문을 하면 이게 너무 시험과 직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답해주기가 곤란할 수가 있어요. 마치 제가 꼭 답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왠지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9일 월요일까지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실제론, 반실제론. 이건 사실 뭐 철학의 일반적인 그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거기다 앞에다 이제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붙이면 이제 과학 이론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고 또는 과학의 목표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론과 반실제론을 정의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자, 다음과 같은 정의를 이 수업에서는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론과 반실제론, 이 양쪽 견해는 궁극적으로 지금 뭐에 대한 거냐면 목표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궁극적 목표는 자연에 대한 진리를 얻는 것이다. 진리를 목표로 삼는다면 실제론이고 아니다 그러면 반실제론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간단하죠?
물론 목표만의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최소화해서 정의를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과학의 궁극적 목표는 자연에 대한 진리를 얻는 것이고, 반실제로는 목표가 진리가 아니라 딴 거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실제론이라고 할 때 그 이미지는 느낌은 뭐예요? 과학이 뭔가 진리를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여기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이 뭐죠? 블랙홀에 대한 상상화인데 상상도입니다. 블랙홀에 대한. 또 블랙홀 이론이 있다고 해보죠. 또는 어떤 사람이 블랙홀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실제론자로서 말한다면 블랙홀이 진짜로 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는 뭐 블랙홀에 관한 어떤 이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론이 참이다 라고 주장할 때, 그런 걸 또 실제론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 거 있죠. 근데 반면에 블랙홀은 그냥 그건 인간이 지어낸 그건 뭐 모형이지,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그건 반실제론 같은 느낌이 있죠. 이거랑 목표에 관한 문제랑 어떤 이론이 특정한 이론이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문제, 또는 참과 거짓도 아닌 뭔가 다른 거냐라고 하는 문제,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면요. 잘 생각하면 실제론자들은 대부분 그 진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하면서 그 목표를 현대과학이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실제론자들은. 목표의 달성 여부랑 목표의 목표 설정 문제는 서로 원칙적으로는 무관한 문제이죠. 하지만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달성 불가능한 거라면 그 목표는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맨날 20점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목표는 100점이야. 뭔가 좀 무의미한 말 같죠? 그러니까 뭔가 달성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달성을 어느 정도 했거나 그랬을 때 그 목표에 대해서 추구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 목표가 달성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식의 입장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실제론자들은 이런 견해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표는 진리이고 그 목표를 현대과학이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걸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추구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반실제론자들은 목표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런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목표가 진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다가설 수 없으니까 그런 목표는 별로 건전한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실제론자들은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반실제론자들은 진리는 과학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하고요. 실제론자들은 진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얻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반실제론자들은 진리의 곁에도 못 갔다라고 진리의 뭐 반에도 못 갔다라고 이제 반실제론자들은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반실제론자들은 도대체 진리가 아니면 과학의 목표를 뭐라고 보는 걸까요? 자, 반실제론자들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그럼 도대체 뭐냐? 도구주의자들은 우리의 이론을 일종의 도구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론은 우리가 사고하는데 유용한 도구일 뿐 참이나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은 애초에 도구예요. 사고에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막 넣으면, 이론이라고 하는 기계에다가 자료를 막 집어넣으면 예측을 막 산출해요. 그 예측들은 우리에게 쓸모가 있는 예측들이겠죠. 그런 식으로 유용한 도구죠. 또는
데이터를 막 모아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다 기억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천문학 또는 뭐 지질학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들을 다 기록해서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걸 요약을 하는 거죠. 그 요약한 결과가 뭐예요? 그 요약의 결과물이 바로 이론인 거죠. 사고를 좀 더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간편하게 압축, 요약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론은 참이거나 거짓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사고의 편리를 위해서, 사고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 거죠.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도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죠? 자, 이 펜이 있어요. 자, 이 펜에 대해서 우리는 이 펜이 꽤 유용해 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이 펜은 좀 이상해. 자꾸 막 써지지도 않고 쓸모가 없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펜은 참이야. 이 펜은 거짓이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없죠. 도구는 유용성의 기초에서 평가할 수 있을 뿐 참이나 거짓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도구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과학은 이론을 만들어내는 활동인데 이론은 애초에 참이나 거짓이 아니니까 참 거짓을 추구할 수 없는 거죠. 참을 추구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유형의 반실제론자가 있습니다. 실증주의예요. 실증주의. 실증주의자들은 무엇이든 관찰 내용으로 풀어서 번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번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번역될 수 없는 어떤 이론이 있다면 그건 다 무의미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을 한다고 해보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어려운 말이죠. 왜냐? 도대체 무슨 뜻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무슨 뜻이죠? 만약에 그 말을 듣는 당사자가 실증주의자라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걸 내가 관찰할 수 있는 말로 풀어서 번역해달라 라고 할 수도 있죠. 사랑이라는 말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한다는 말은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전화로 대화하고 문자도 서로 주고받고 이러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증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이 참이되는 관찰 조건이 명시될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불명확하면 그건 무의미한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과학 이론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관찰력으로 번역이 다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 그건 뭐죠? 쿼크. 원자. 이런 거 뭐죠? 관찰력으로 풀 수 있나요? 아주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완전하게는 안 됩니다. 이게 뭐 자연과학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사회과학에서도 계급, 구조 등등등 이런 어려운 말들이 있죠. 우리 사회엔 계급이 있다. 뭐 우리 사회에는 무슨 어떤 구조가 있다. 그게 뭐예요 도대체? 번역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걸 이제 실증주의자는 관찰력으로 풀어서 번역해야만 한다는 거고 번역이 안 되면 다 무의미한 거죠. 근데 과학이론들은 대부분 다 관찰력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무의미한 것이고요. 무의미한 명제가 참인지를 논하는 것 역시 무의미한 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증주의자들의 태도인 거죠.
자, 물론 이 실증주의랑 도구주의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도대체 그 이론이 뭐냐? 그럼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그 무의미한 명제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아, 그건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주의와 도구주의는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구성적 경험주의 자들이 또 있습니다. 뒤에서도 제가 소개할 반 프라센이라는 철학자가 이 구성적 경험주의를 주장하는데요. 자, 이 구성적 경험주의에 따르면 이론은 참이거나 거짓이긴 합니다. 이건 도구주의자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겁니다. 도구주의자들은 아예 애초에 이론은 참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구성적 경험주의자들은 이론이 참이거나 거짓이긴 하다라고 말하죠. 이론이 참이거나 거짓이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참에 도달하는 게 불가능해요. 참에 도달하는 게 불가능해요. 또는 참이라고 이론이 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게 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에 도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론의 참은 과학의 건전한 목표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는 뭐에 만족해야 된다? 경험적 적합성에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구성적 경험주의자들의 얘기인 거죠. 자, 이걸 좀 더 예를 들어서 얘기를 보면요.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체들은 자그마한 방구공들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마구 이제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서로 막 충돌하기도 하고요. 물론 걔네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뒷받침해요? 아, 그걸로 원자나 분자의 그 속도나 걔네들 위치 이런 것도 관찰 안 되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정한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부피, 압력, 온도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거나 보일샤르르 법칙 같은 거 있죠. 또는 온도에 따라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분자들의 속도가 막 빨라진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래서 T1과 같은 낮은 온도에서는 운동에너지 분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만약에 온도가 T2로 증가하면 대체로 얘네들의 속도가 빨라져서 각각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활발하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뭔가 이제 화학 반응 같은 게 일어나려면은 특정한 문턱값의 에너지의 문턱값이 있습니다. 이런 문턱값을 넘는 애들만 반응에 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는 그 문턱값을 넘는 애가 이 정도였는데 온도를 높이면 그 문턱값보다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이렇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활발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부피, 압력, 온도 사이 관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그러면 더 강하게 벽을 때리는 거죠. 더 강하게 벽을 때리는 거. 충격이 더 세겠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는 압력이 높아지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벽을 움직일 수 있게 놓으면은 벽이 점점점 온도를 높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막 때리니까 점점 때리는 강도가 세지니까 점점 밀려나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체 분자 운동론의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인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의 이론가들은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실제론자죠. 실제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반실제론자라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도구주의자라면 이 원자들이니 분자들의 마구자기식 운동, 충돌 이런 건 뭐예요? 그냥 이런 설명과 예측을 위한 도구인 거죠. 참거짓이 아닌 거죠. 또는
구성적 경험주의자라면 원자, 분자, 얘네들의 속도, 마구잡이식 운동 이런 것들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죠. 참일 수 있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 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물론 겉보기에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인식적인 한계 때문에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실제론적인 입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반실제론자들이 막 얘기하면은 실제론자들이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겠죠. 실제로 이 실제론 반실제론 논쟁이 단지 철학자들 사이의 말싸움만은 아니고요. 실제 19세기에는 과학자들 사이에 진짜 좀 진지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르스트 마흐라고 하는 과학자는 원자는 허구라고 주장을 했고 너무 그런 거 막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한 반면에 볼츠만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원자는 실제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누구의 입장이 더 많이 받아들여졌냐면 마흐의 입장이 더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마흐의 입장이 더 많이 받아들여졌었고요. 그렇죠. 볼츠만 그래서 상심이 컸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줘 이러면서 상심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빠져서 실제로 자살을 합니다. 물론 그 자살의 원인이 이 마흐 때문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원래 다 그렇죠. 자살한 사람이 구구절절히 다 이유를 다 적는 것도 아니고 이유를 적었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이유인지도 사실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원자론을 사람들이 안 믿어줘가지고 죽었다라고 자살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그 전기 작가들이 그 볼츠만에 대해서 이 자살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항상 이 원자론 얘기가 나옵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 정도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얘기 안 믿어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과학자로서 대단한 뭐랄까요. 스트레스였겠죠. 자존감도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진지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190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20세기 들어서부터는 점점 원자의 실제성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실제로 뭐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물론 오늘날의 일관된 반실제론자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당시에 마흐의 경우에는 어땠냐면 그럼 원자가 진짜로 있어? 증거가 그렇게 확실해? 그럼 있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좀 허망한 얘기긴 한데. 자, 근데 20세기 이제 과학 철학자들의 이제 논쟁은 이거보다 좀 더 깊은 수준으로 더 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반실제론자들의 이런 식의 얘기가 더 강하게 나오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뭐냐면 과학 이론을 잘 보면 명백하게 거짓인 이론들이 많이 사용돼요. 마찰이 없는 빗면이라거나 완벽하게 단단한 물체라거나 이 물체의 각 부분들은 단단하다라고 하는 건 이게 물렁해서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여요. 다 같이. 이 판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붙어가지고. 또는 뭐 완벽하게 합리적인 행위자라거나 경제학에서 그런 거 가정하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알 수 있고 그 정보에 기초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지를 계산할 수 있고 이런 식의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이 말도 안 되죠, 사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안 하죠.
물론 우리가 나름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항상 극대화시키는 선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들을 이용해서 정말 수많은 현상들이 잘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설명이라고 하는 게 굳이 참인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참이 아닌 그런 이론도 설명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찰이 어떻게 없겠어요. 하지만 마찰이 없다고 가정해서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돼요. 완벽하게 단단한 물체라고 하는 건 이상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모든 상호작용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 멀리 떨어진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애라면 상관없는데 저 멀리 떨어지는 애가 사이에 상호작용이 즉각적으로 날 수도 없는 거다. 원거리 직접작용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작용이 전달되려면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완벽하게 단단한 물체라면 여기서 만약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가 이동을 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를 제가 손으로 미는 순간에 그 순간 동시에 얘가 완벽하게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이나 여기 있는 점이나 똑같이 이동을 한다면 그거는 일종의 원거리 직접작용인 거죠. 내가 민 건 여기인데 여기가 그 순간 밀려난다? 이상한 일이죠.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 가정하면 설명 잘 돼요, 대체로. 그리고 완벽하게 합리적인 행위자. 그런 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걸 가정하면 이런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가격의 형성 이런 것들 아주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설명력 이런 좋은 설명을 과학 이론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꼭 참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반실제론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론자들은 그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그걸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에이, 설마 참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설명을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맞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마찰이 없는 빗면이란 건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이에 기초한 설명이 대충 맞는 이유는 마찰이 정말로 별로 없기 때문인 거죠. 마찰이 전혀 없진 않지만 마찰이 거의 없으면 이론과 아주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참이 아니겠냐는 거죠. 완벽하게 단단한 물체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그런 물체는 없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루는 그런 문제 상황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달되는 그런 시간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거의 순식간이니까 무시할 만한 거죠. 완벽하게 합리적인 행위자. 이것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우린 완벽하진 않지만 대충 합리적이고 대충 이기적이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참된 부분이 이론 속에 있으니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전혀 참이 아닌데 전혀 현실과 맞지 않은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실제론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실제론자들의 아주 강력한 직관이고 이걸 이용해서 실제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증을 펼칩니다. 이름하여 기적 금지 논변입니다. 자, 과학 이론이 근사적으로 참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일 수 있겠습니까? 반실제론자들에 따르면 과학 이론이 참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거짓인 거죠. 또는 뭐 참도 거짓도 아닌 그냥 유용한 도구일 뿐이라고 막 말하거나 그러는데 어쨌든 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유용하려면 뭔가 맞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직관인 겁니다. 그게 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명과 예측에 매우 성공적이라면 도대체 그 성공은 뭐 덕분인 거죠? 그건 일종의 우연의 일치,
같은 아주 기적적인 일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실제론이 맞다면 과학의 성공은 기적이 돼버린다. 과학의 성공이 기적이 아니라면 과학이론은 적어도 근사적으로는 참이라는 겁니다. 핵폭탄을 맞고도 핵물리학의 진리를 의심할 거냐. 또는 몇 메가헤르츠의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맥스웰과 헤르츠의 전자기학 이론을 부정할 겁니까? 도대체 맥스웰과 헤르츠의 전자기학 이론이 단지 허구일 뿐이라면, 또는 원자와 전자 또는 원자 핵에 관한 이런 핵물리학 이론이 단지 허구일 뿐이라면 어떻게 폭탄이 그렇게 잘 작동하겠죠?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라디오가 잘 작동할까요? 이 이론들이 뭔가는 맞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반실제론자들의 주장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여기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측정 결과, 이렇게 시험을 보면 맨날 100점을 맞아요. 맨날 아주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시험 성적이 좋냐? 라고 물어볼 때 반실제론자들은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죠. 그 아이가 공부를 정말로 아는 게 그렇게 많다고는 말 못한다. 왜냐면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아는 건 많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아이가 시험을 잘 보기만 하는 거죠. 그건 좀 이상한 얘기 아니냐는 거죠. 실제론자들이 보기엔 시험을 잘 봤다면 우리는 걔가 원래 아는 게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봤다는 건 그 아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실제론자들은 뭔가 그 증거를 너무나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실제론자들이 논리적으로는 뭐 대충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이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실제론자들이 상식의 편에 서 있다면 상식이 배반할 때가 있죠.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반실제론자들이 공략하는 실제론의 약한 고리입니다. 자, 실제론자들에 따르면 반실제론은 과학의 성공을 단지 기적으로 만들어 버릴 뿐이고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과학의 성공이 과학 이론의 참에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실제론자들은 얘기하죠. 왜 반실제론자들은 멀쩡히 보이는 이런 좋은 증거들을 무시하냐라고 반실제론자들을 공격하죠. 반실제론자들은 이에 대해서 다 응답을 합니다. 이들은 과학의 성공을 반실제론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두 번째는 과학의 성공이 과학 이론의 참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어떠냐? 왜 그러냐? 봅시다. 반프라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다음과 같은 과학의 성공에 대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중에 경험적으로 성공적인 것만 보존합니다. 따라서 살아남은 것들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때요? 과학의 성공에 대한 진화론적인 설명인 거죠. 일단 여러 개의 다양한 이론을 제안한 다음에 성공적인 것들만 선택돼요.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과학 이론들은 성공적인 거죠. 따라서 과학이 성공적이더라도 꼭 참일 필요는 없는 거죠. 과학의 성공은 뭐에 기반해요? 선택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성공적인 것만 선택하는 과학자들의 어떤 선택 행위에 의존할 뿐이지 그 이론이 꼭 참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꾸만 뛰어난 성취에 도취돼서 그걸 진리라고 착각하는 건 근거 없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목표는 단지
경험적으로 적합한 이론을 제공하는 것으로 맞춰야 한다는 거고요. 겸허함의 철학을 권장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그림을 제가 여기다 달아놨네요. 이 그림이 뭘까요? 자, 반프라센이 제안하는 진화론적인 설명, 과학의 성공에 대한 진화론적인 설명은 이 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도망치는 이유랑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도망치죠. 왜 도망치죠?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접 원인으로는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화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쥐가 왜 고양이를 도망치냐? 고양이를 보고 도망친 쥐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이 부모의 형제를 이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쥐를 보면 도망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쥐를 보면 고양이를 보면 도망치는 애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쥐들은 고양이를 도망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설명이 있는 거죠. 아주 근접 원인에 기초한 설명. 무서우니까. 두 번째, 도망친 애들만 살아남았으니까. 이건 좀 먼 원인에 이제 기초한 설명인 거죠. 두 설명이 서로 대립합니까? 서로 양립 불가능한 설명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둘 다 둘 다 맞는 설명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반프라센의 진화론적 설명은 그 실제론적인 설명과 양립 가능합니다. 자, 과학 이론이 왜 성공적이냐? 과학이 왜 성공적이냐? 그게 참이니까 그렇겠지. 라는 설명도 맞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적인 이론만, 관찰과 일치하는 애들만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현재의 과학이 성공적이다. 라는 설명도 성립할 수 있죠. 두 이론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설명이 아니에요.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적 설명에 기초한 반프라센의 반론은 딱 그 정도 수준의 반론인 겁니다. 실제론을 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설명은 아니에요. 자, 근데 실제론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반론을 우리는 라우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라우든은 비관적 귀납이라고 하는 논변을 펼칩니다. 자, 이에 따르면 과거 성공적이었던 이론들이 지금은 거의 다 틀렸다고 판결났어요. 자, 성공적이었던 이론들은 지금 다 거의 다 틀렸다고 판결났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천구 이론, 뉴턴의 절대 시간, 절대 공간에 기초한 물리학 이론, 18세기의 화학자들의 플로지스톤 이론, 19세기 물리학자들의 에테르. 이 에테르는 뭐냐면 이제 공간이 이제 어떤 매질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 매질의 이름이 에테르예요. 자, 이런 이론들이 당시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수많은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이런 이론들을 다 폐기됐죠. 다 틀렸다고 판결났어요. 그렇다면 이런 귀납에 기초해서 과거의 이런 이제 실패, 그러니까 성공했지만 과거 성공적이었지만 틀린 것으로 판결난 이런 이제 증거에 기초했을 때 우리는 이걸 귀납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죠. 그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성공적인 이론들도 나중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귀납론증이죠. 근데 비관적이기 때문에 비관적 귀납 논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존론자들은 과학의 성공과 과학 이론의 참을 아주 그거를 밀접하게 붙이고 싶어 했죠. 하지만 레리 라우드는 이거를 쫙 떨어뜨린 겁니다. 성공적인 애들을 대부분 다 틀린 걸로 판결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성공적인 이론들도 나중에는 틀린 이론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귀납추론에 따르면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다? 틀린 것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강력한 논변이기 때문에 실존론자들이 상당히 이걸 넘어섰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존론자들이 이걸 그대로 이제 반박하기보다는 이제 실제론을 좀 수정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수정하느냐?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진리 조건을 약화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 성공을 거둔 이론이 참이다 라고 말하거나 참의 증거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근사적 참, 그러니까 참보다는 좀 약한 수준의 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요거 문제는 사실 근사적 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힘들다는 것. 그게 난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요거 근사적 참의 개념을 어떻게든 좀 만들어내고, 새로운 참의 개념, 이런 것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적 성공의 조건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라우든의 이 반론에 보면은 이 이론들이 다 성공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성공적이었는데 나중에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라는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실제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게 겉보기 성공이지 진짜 성공은 아니다. 그래서 얘도 진짜 성공 아니고, 얘도 진짜 성공은 아니고, 얘도 진짜 성공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 사례들을 줄임으로써 자신의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강화하느냐? 그 이론이 이미 있었던 현상 말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던 기존 현상 말고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는 데 성공한 경우에만 진정한 성공으로 한정하고, 그때만 그 성공이 그 이론의 근사적 참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고 나면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천구 얘기나 이런 것들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남느냐? 그래도 남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봤던 요 에테르 얘기인데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그 프레넬이라고 하는 19세기 초의 과학자에 따르면 빛은 파동이고요. 빛은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되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간에 이 에테르란 매질이 가득합니다. 산성 매질이 가득해요. 그걸 가정함으로써 프레넬은 아주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는 데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원판이 있죠. 여기 원판이 보이죠? 이 원판을 이제 빛을 쏘는 거예요. 빛으로 딱 쏘면 뒤에 스크린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어떤 그림자가 생기겠어요? 동그란 그림자가 생기겠죠. 동그란 원판을 이제 놓고서 빛을 비추면 그 뒤에 동그란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런데 프레넬의 이 파동 이론에 따르면 동그란 그림자 한가운데에 아주 밝은 빛이 있는 그런 점이 생겨야 돼요. 그걸 이제 포화송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자, 프레넬에 따르면 이런 점이 하나 생겨야 돼요. 꼭. 이런 현상은 과거에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이런 걸 예측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새로운 현상이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정말로 일어나요. 사실은 이제 포화송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프레넬의 빛의 파동 이론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뭐 약간 경연대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경연대회에서 이 이론이 프레넬의 이
그 이론이 꽤 괜찮긴 했어요. 근데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빛의 파동 이론을, 프레넬의 이론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제안한 시험 방식인 겁니다. 프레넬의 이론이 맞다면 그럼 까만 원판 뒤에 생기는 그림자 한가운데 밝은 빛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 거 나올 리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로 정교하게 이제 시험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 정말로 그 밝은 점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예측에 성공인 거죠. 그것도 아주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는 데 성공한 거죠. 단지 이미 알려져 있던 거를 그냥 단지 설명 안에 끼워 맞춰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성공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식의 성공이란 이 경험적 성공의 조건을 만족하죠. 그렇다면 그 성공은 그 이론의 근사적 참여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 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그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은 오늘날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실제론자들은 이 근사적 참을 요 사례에서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근사적 참을 더 약화시켜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기에 그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그 이론이 어떤 근사적 참이라면 그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존재자는 일단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이라면?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사적 참이라고 하는 게 이 사례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일부 실제론자들은 이걸 더 약화시켜서 좀 더 반직관적인 형태로 그 근사적 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근사적 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론의 수학적 구조가 참이라는 거지 그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존재자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더욱더 후퇴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실제론이냐 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실제론이 처한 그런 난감한 상황인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번 반대편에 해당하는 반실제론의 대표주자, 대표적 이론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실제론이 상당히 이제 지금 그 구석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반실제론이 이 논쟁에서 상당한 이제 높은 좋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표자가 바로 반프라센입니다. 반프라센이 제안하는 구성적 경험주의에 따르면 반프라센은 실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세계가 있고 그것과 대응되는 이론을 우리는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론의 내용이 실제와 다 일치하면 참입니다. 근데 이론에서도 그렇고 실제에서도 그렇고 관찰 가능한 부분과 관찰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 불가능한 부분과 관찰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관찰 가능한 부분은 둘 사이의 일치를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 불가능한 부분은 둘 사이의 일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보통은 이 아랫부분, 관찰 가능한 부분의 일치를 이용해서 관찰 불가능한 부분 사이의 일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알 수 있다고 보통은 얘기하죠. 뭔가 여기서 이게 증거가 된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실제론자들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관찰 가능한 부분에서 둘이 일치하니까 관찰 불가능한 부분에서도 일치하는 거 아니냐. 이쪽 부분이 일치하니까 위쪽이 일치하니까 아래쪽에서 이런 일치가 나타났겠지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방금 전 앞에 라우든식의 논변을 보면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프라센의 구성적 경험주의는 뭘 주장하는 거냐면 이 윗부분은
알 수가 없다. 윗부분의 일치는 아예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뭐에 만족하자? 이 아랫부분의 일치에 만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목표는 경험적 적합성인 거죠. 이론이 이론의 관찰 가능한 부분과 실제 관찰 가능한 부분이 일치하기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서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의 일치가 위쪽 부분의 일치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강력한 논변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론 미결정성 논변입니다. 이론이 증거에 의해서 확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뭘 통해서 논변 펼치냐면 이제 우리가 현재 이론과 그 실제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차피 실제 그 자체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재 이론과 관찰 가능한 부분은 일치하지만 관찰 불가능한 부분에서 불일치한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어떤 이론 T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거랑 관찰 가능한 부분은 완벽하게 똑같지만 관찰 불가능한 부분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이론 T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론 T'을 상상할 수 있는 순간 우리가 만약에 여기 실제가 있어요. 실제가 있는데 이 아랫부분이 똑같다면 아랫부분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위쪽 부분이 얘랑 같은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이 관찰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한다는 거죠. 우린 모릅니다 라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진 거죠. 이게 이제 이론 미결정성 논변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반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어요.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똑같은 정도로 훌륭한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더 단순하거나 더 통합적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T1이 T'보다 T가 T'보다 더 단순하다고 생각해보죠. 이 이론이 더 바람직해 보여요. 더 단순하고 더 통합적이고 뭔가 T'에 비해서 더 좋은 이론처럼 보인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론을 선택을 보류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보류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가 있죠. T가 T'보다 좋지 않느냐? 더 단순하고 더 통합적이니까. 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단순하고 더 통합적인 이론이 참에 가까운 거죠? 이유가 있나요? 참에 가깝다고 해서, 더 단순하다고 해서, 또는 더 통합적이라고 해서, 실제랑 더 닮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 근거는 어디서 오죠? 신이 이 세상을 일부러 단순하게 만드는 건가요? 거긴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단순한 이론이 참이라고 주장하려면 세상이 애초에 단순하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가정이 필요한데 그런 가정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단순하다거나 통합적이라는 것이 이론의 참과 무슨 관계냐? 라는 식으로 다시 재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진정한 이론 미결정성의 사례는 역사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관찰 결과와 적절히 들어맞는 이론 하나를 찾는데도 어려워합니다. 맞아요. 이 얘기도 맞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론 T를 만들어내고서 사실 이거랑 관찰 가능한 부분에 똑같은 그런 이론을 정말로 만들어낸 적은 별로 없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이론과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이론은 관찰 가능한 부분에서 상당히 비슷하지 아주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론 미결정적인 이론은 아니죠. 둘 사이가. 아랫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애초에 이 실제 이 아랫부분과
상당히 일치하는 이론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해서 그걸로 낑낑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지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후보가 될 만한 선택지 하나 만드는데도 힘들었는데 무슨 이론 미결정이냐 라는 식으로 실제론자들이 반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반실제론자들의 얘기는 이 대안이론 T'이 정말로 매 순간 존재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과학자들이 T'을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런 T'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T'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관찰 가능한 부분에서 일치한 그런 또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실제 역사에서 적절한 이론이 선택이 가능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경쟁 이론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중요한 건 원론적으로 동일한 관찰 결과에 대해 복수의 이론이 가능하다는 것뿐이에요. 가능하다. 있었다가 아니라 있다가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현재 우리가 관찰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론이 하나뿐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론 미결정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 이론과 관찰 가능한 부분에서 일치하는 또 다른 대안 이론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해서 대안 이론을 아직 못 만들어낸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래의 과학자들은 대안 이론을 상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 당시에 너무 상상력이 빈약해서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이론을 믿고 있었구나 라고 회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과학에서 벌어졌던 이런 라우든식의 얘기들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런 이론들 다 정말로 맞는 이론처럼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대안 이론이 다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대안 이론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가면 대안 이론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 미결정성 논변의 그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반론은 이론 미결정성 논변을 이제 밀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 미결정성 논변이 가진 한 가지 약점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건 여러분 교재에 관련 챕터의 뒷부분을 잘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반프라센이 주장하는 경험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목표. 그걸 잘 따져보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경험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론과 실제에서의 그 관찰 가능한 부분의 일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찰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 가능한 부분 중에서 실제로 관찰된 부분은 그것의 극히 일부인 거죠. 자, 관찰 가능한 부분은 훨씬 넓어요. 관찰된 부분보다. 과거, 현재, 미래에 가능한 미래에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관찰 가능한 부분으로 넣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가 아까는 이제 2등분해서 봤었죠. 근데 이거를 관찰 가능한 부분 중에서 또 관찰된 부분을 또 좁혀 나간다면 똑같은 방식의 얘기를 할 수 있죠. 반프라센은 관찰 가능한 부분의 일치로부터 관찰 가능한 부분의 일치를 추론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자, 만약에 여기서의 추론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면 관찰된 부분에서의 일치로부터
관찰 가능한 부분의 일치로의 추론 역시 정당화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뭐예요? 일종의 귀납의 문제죠. 귀납. 그쵸? 관찰된 부분이 현재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관찰한 부분에서 둘이 일치했다면 앞으로도 일치할 것이다. 또 앞으로도 관찰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다 일치할 것이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물론 반프라제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문제. 자,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부르면 자,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여기가 추론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1번으로부터 2번은 추론이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 추론이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질적으로 다른 거죠? 다 똑같은 문제 아닌가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자, 이때 반프라제는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 이건 다르다. 자, 여기서 추론이 여기서는 이게 관찰된 부분으로부터 어떤 예측을 해서 관찰 가능한 또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원한다면 확인할 수 있죠. 또는 미래에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관찰 불가능한 부분은 영영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면은 경험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목표 역시 사실은 동일한 방식의 이제 추론 문제로 인해서 달성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거죠. 참이 달성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추구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는 반프라센의 구성적 경험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경험적 적합성 역시 그 달성 여부를 사실은 우린 현재 수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죠. 왜냐면 미래에도 다 일치되는 그런 사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해 지금? 미래에 가야 되죠. 근데 미래에 간다고 끝이 납니까? 이건 영원히 끝날 수 없죠. 결국 경험적 적합성 역시 확인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둘 사이의 추론이 질적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 적합성 역시 그것의 달성을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경험적 적합성이란 목표도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건 일종의 뭐냐면 그 물귀신 잡기 논변입니다. 야, 네가 나보고 안 된다 그러면 너도 똑같은 이유에서 너도 안 된다 라고 이제 붙잡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물귀신 잡기 논변의 효과는 뭐냐면 네 그렇게 안 된다 너도 안 되는 게 싫다면 결국 나도 인정해 달라는 거죠. 2번에서 3번으로의 추론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이걸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